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욕타임스 데이빗 브룩스 씨가 가능한 한 빨리 대통령을 탄핵하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칼럼 내용을 반만 설명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나는 탄핵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공화당을 존중해서 소통할 때 사실로 굳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탄핵을 실현시킬 인물은 많은 공화당이 존중하는 존 볼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인터넷 진보 매체 살롱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초선 때보다 더 쉽게 재선될 것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에 의해 점점 대범해지고 있으며 김정은이 트럼프 재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심각한 환상에 빠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중간층 세금 인상 없는 모든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 지지율이 피트 부리저지 후보에게도 밀려 현재 4위입니다. 10월의 일자리 창출은 제너럴 모터스의 오랜 파업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시간당 수입은 약하기는 하지만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료 효율성을 1년에 1.5%씩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의 5%에 비해 3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이고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전쟁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이제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탄핵조사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땡스기빙 데이 적어도 그때까지는 날마다 이 대통령 탄핵이 탑뉴스가 되겠죠. 오늘은 의회에서 오랜만에 그 증인의 출석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두 사람 다 공화당이고 한 사람은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의견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칼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특히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그 여자인데 미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일반 유권자들과의 그 소통도 하고 또 취재도 하고 그리고 오랜 동안 뭐 정치 칼럼을 썼거나 아니면 직접 그 정치계에 뭐 정치인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아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탄핵 문제는 물론 여론이 뒷받침을 해줘야지 되지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죠. 전부 지금 그 하원이 4명이 공석이니까 뭐 430명, 31명 하고 그 상원의원 100명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브룩스 또 한 사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인데 데이빗 브룩스 씨 거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탄핵하고 트럼프를 탄핵하고 move on 앞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데이빗 브룩스 씨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믿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한참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데이빗 브룩스 씨는 절대로 탄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원에서 20명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는 건데 이게 불가능할까? 요즘 워싱턴에 있어 보면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앞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그 전화 통화가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고 우크라이나에 대가를 주고 자신의 정치 라이벌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이 한 번의 전화 통화가 아니라 여러 달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 이런 일들을 계획적으로 대통령이 했었다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증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 정치인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책상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생긴 그 증거들이 쌓여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증거들을 보면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참 침울한 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뭐 물어볼까봐 무서워서 기자들을 그 도망다니고 결국은 무죄라고 투표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지적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공화당 하원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어제 그 결의안에는 한 명도 아직까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하원 의원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보도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계속 한국의 조국 법무장관 사태와 참 비슷하다. 그 과정도 결론도 어떻게 될까 비슷해질까 궁금해질 그럴 정도거든요. 지금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 내용도 뒤에 가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절대로 아니다 하면서 심지어는 청문회에서 아니다 하고 막 상대 후보에게 삿대질을 던지고 이랬던 후보들이 2명이 뭐 지금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재선에 안 나간다고 하고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청문회에서는 조국 그 장관 후보를 보호를 하더니 솔직히 나도 그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어제는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과정을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겪을 것이다. 트럼프가 유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죄라고 투표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상원에서도 유죄하고 투표 내리기는 정말로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게 데비 브룩스 씨의 뭐 초지일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생각인 겁니다. 처음에는 그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여론 지지를 절대로 못 받았었고 그게 이제 낸시 펠로시 민주당 그 하원 의장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탄핵은 양당의 지지가 있어야지 성공을 한다.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공화당은 여론 자체가 90%가 반대라고 있고 상원도 반대라고 있고 스윙 스테이트에 어제 말씀드렸던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는 43%만 대통령 탄핵을 찬성을 하고 50% 이상이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민주당이 이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중도인 스윙 스테이트에서 전부 중도인 스윙 스테이트인데 이런 그 현실적인 분위기도 조금 얘기를 하고 본인이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를 다 다녀봤더니 캔사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를 포함한 레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블루를 다녀봤더니 블루에서는 탄핵해라 하지만 레드는 꿈쩍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영스타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80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냐? 손 들어봐라 했더니 딱 2명이 손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80명 학생들이 전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하이오주의 그 영스타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학생과 동부의 아이빌리그의 학생들이 탄핵에 못 들어봤다던가 관심이 없다는 학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 민주당이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닉슨 시대에는 유권자는 제도를 믿고 탄핵 과정의 합법성을 믿었는데 지금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미국인들은 또 탄핵에 신경을 안 쓴다. 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레드 스테이트에서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화당의 그 유권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죄인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그럼 이 정치를 낸시 펠로시나 탄핵 당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 또 부통령까지 끌려 내려가게 되면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다음 서열 아니면 선거를 치러서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많은 공화당은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파워를 넘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국을 지키느냐 검찰 개혁을 하느냐 아니면 딴 쪽에다가 파워를 주느냐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공화당들도 진보에게 주느니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바이든에게 대통령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면서 이 데이비 브룩스 씨가 진보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솔직하게 답하라 하면서 트럼프 그 바이든이나 그 대통령을 말하자면 똑같이 다른 입장을 반대로 놓고 보면은 그러면 그 양보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진영 싸움 한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사실은 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그 권력 남용을 외국 정부를 시켜서 상대를 눌러뜨리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에게 파워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이나 공화당의 상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지금 헌법을 지킨다면서 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탄핵될 확률이 공화당에서 안 해줄 거니까 그냥 땡스기빙 데이를 전후로 해서 빨리 민주당의 하원이 탄핵을 투표를 하고 그럼 당연히 그 하원에서는 통과될 테니까요. 땡스기빙 데이를 데드라인으로 하고 상원의 공화당이 다수당이 해주지 않을 거니까 빨리 그 잊어버리고 무브온 하라는 게 상원까지 가서 탄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쯤에서 빨리 그 또 상원은 그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국민 투표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복음주의 그 유권자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까 가능한 한 내년까지 가지 말고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 투표로 가라 이게 이제 그 뉴욕 타임스의 데이비 브룩스 씨의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패기 누난 역시 그 공화당이에요. 두 사람 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은 대통령 탄핵이 점점 현실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데이비 브룩스 씨보다. 그리고 그 가는데 민주당이 공화당에 존중한다는 그 표현을 좀 보여주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청문회 할 때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좀 그 초대를 해서 소환도 하고 해서 들어보고 또 유권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정해야지 되고 마지막 그 뒷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년 내내 말해왔던 탄핵이잖아요. 대통령 탄핵이. 이번 주에는 부쩍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패기 누난 씨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해병대 그 장군 출신이니까요. 본인이 대통령에게 거의 쫓겨날 때쯤 돼서 대통령에게 예스맨만 두면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다 쳐내버리고 당신 탄핵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존 켈리가 얘기를 했다고 하고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했으면 내가 해고해버렸을 거야. 그냥 뻥 차서 방에서 쫓아버렸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패기 누나는 존 켈리 말을 이중으로 다 믿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도 말을 했고 또 지금 이 상황과도 견줘서요. 그런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 제임스 베이커가 로널드 레이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해서 본인이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존 켈리는 17개월 동안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일을 했는데 백악관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역사가 있는가. 이 정도로 지금 그 정상적인 그런 시절, 정치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처음에는 장군들을 옆에 두고 그 장군들이 대통령의 파괴적인 행동이나 충동을 막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서 처음에 마이크 펜스가 갔으니까 됐지. 존 켈리, 제임스 마티스, 좋아. HR 맥메스트 더 좋지. 좋군 좋아. 안심이야. 그럼 된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전부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 백악관과 행정부에는 이류만, 이진 집단들만 포진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장군들의 경험과 전문성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런 사람을 놓는 게 본인의 인기를 높이니까 그렇게 놨는데 결국은 하나하나 떠나가거나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됐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탄핵 결의안에 대해선 정말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이게 탄핵감인가 하는 것을 민주당이 증명할 수 있는가 의문을 하고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조국 사태처럼요. 해서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 말을 들어야지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게 무슨 대가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해서 탄핵조사 리더들은 아주 공평하고 당파적이 아니어야지 되는데 나아가서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공정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패기누난 씨는 더 관대해야지 된다. 앞에 말씀드린 공화당 사람들도 그 초대를 해서 청문회에 초대해서 듣고 그리고 만약에 공화당 그 유권자들이 그게 무슨 대가성이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된다. 미래의 민주당 대통령이 됐을 때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럴 때 아주 관대하게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물어야지 된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민주당 대통령이 1940년에 윈스턴 처칠에게 저 웬델 윌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좀 확 그냥 꺼져버리게? 그러면 내가 배도 좀 빌려주고 당신 정부 지원도 좀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웬델 윌키가 공화당 후보였었잖아요. 변호사이기도 했고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공화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오케이, that's the 여론하고 민주당도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가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조차 받아들여야지 된다. 그 정도의 관용 아주 융통성을 보여줄 때 공화당도 그렇지 하고 이건 아니겠다 하고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대통령에게 적합한가?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존 볼튼 다음 주 목요일에 이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고 하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 켈리에서 시작해서 존 볼튼에서 끝나는 컬럼인데 볼튼은 샤이맨이 아니라서 그냥 은근하게 대강 좀 뭉뚱그려서 우아하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보수가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고 진보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4명의 대통령과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유엔 대사를 지냈고 국가안보보좌관을 했고 터프가이고 팍스뉴스의 컨트리뷰러였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 볼튼에게 민주당이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면서 뭘 받는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당신의 부하들이 이렇고 이렇다고 증언을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할 때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환영이 있었는가? 이런 그 증언을 존 볼튼이 선서를 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말한다면 최종적인 질문이 다 봐왔으니까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대통령의 캐릭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고 솔직하게 말할 때 존 볼튼이 말한다면 공화당 그 대중들도 들을 것이다. 그때의 그 파워는 굉장히 폭발적일 것이다. 역사는 존 볼튼의 그 같은 그 증언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다. 패기누난의 칼럼입니다. 패기누난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볼튼이 유죄라고 말을 할 것을 가정을 하고 쓴 컬럼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는 이 대통령 아주 쉽게 재선될 거야 하는 컬럼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보스턴
리뷰라든가 이런데 글을 참 많이 쓰는 작가입니다. 애니스 쉬반이라는 작가인데 물론 뭐 정치에 관한 그런 그 코멘트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에 관한 뭐 책도 쓴 적이 있어요. 뭐 가장 유명한 것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 전에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 잡지 살롱에 인터넷 잡지로 드로즈 리포트와 살롱 비슷한 시기에 슬레이트 이런 새 매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드로즈 리포트는 아직도 승승장구하지만 슬레이트는 좀 그렇고요. 그 살롱도 진보 중에서는 많이 읽죠. 특히 여성 문제 이쪽이 조금 살롱이 강한데 이 살롱에 썼습니다. 아니스 쉬바니 씨가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길 것이다. 아주 쉽게 리버럴은 이해를 못해.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기고 하는지 이해를 못해 하는 그런 그 글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쉽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뉴욕타임즈의 컬럼리스트들은 뭐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너무 험하게 다룬다. 뭐 헬스케어를 없애려고 한다. 낙태를 금지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마구마구 비난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거칠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정책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뭐 정크푸드를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귀를 쏠깃해하고 사실은 이 사람의 이 글은 그 민주당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겼고 쉽게 이긴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이었으면 더 좋겠다 하고 선택을 했는데 뭐 다 읽어보니까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그냥 전해드립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후보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버니 샌더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정책이 비슷하잖아요. 뭐 경제 정책도 그렇고 민주당이니까 뭐 경제 정책 뭐 보호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엘리자베스 워렌도 좀 비슷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버니 샌더스가 가장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도 그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을 했고 지금도 오히려 버니 샌더스보다는 엘리자베스 워렌을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민주당이 바보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에 워낙에도 뭐 전쟁 치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디에서도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이 날마다 미국이 전쟁터니까 더 황폐해져 가고 소음으로 뭐 이란 같은 데도 폭격해버리겠어 하다가 10분 전에 돌아와 했었잖아요. 공상과학 세계와도 같은 그런 그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도 수시로 바꾸니까 도대체 그 정상적인 사고로 트럼프 대통령을 막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마음을 수시로 바꿔서 좋은 딜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good 딜을 한다는 이유로 마음을 쉽게 바꾸는데 나중에는 그 본인이 진행하던 그 어프렌티스 같은 데서는 끝에 you fired, you hired 이긴 사람이 있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두 가지 말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두 가지 말이 반대되는 말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않고 야수와 같은 그런 그 본능으로 정치를 하고 그 같은 촉이 아주 강하고 날마다 그 언어를 개혁한다. 개혁이라는 게 뭐 꼭 좋은 방면으로 얘기한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어느 후보도 민주당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같은 파괴적인 파워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그 브루트하고 unforgiving하고 그 같은 일을 그 아주 뭐 아무 눈치도 안 보고 하려면은 진보적인 교육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서 쏙 다 뽑아내야지 된다는 겁니다. 양심도 뽑아내고 매너도 뽑아내고 어쨌든 인간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도 다 진보 교육 자체를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뽑아내야지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1970년대에 유엔 대사였던 사람이 했었던 그 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독재자와는 일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자와는 일할 수 없다. 진 커크패트릭이 한 얘기죠. 그 당시에. 그런 게 이제 미국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모디라든가 볼소나로라든가 브라질의 푸틴이라든가 김정은 또 MBS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사람과 일하는 게 하나도 nothing new다. 새로운 게 아니다. 사회주의자와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중국만 보더라도 그렇다 하면서 그 싸구려 상품 절대로 우리는 더 이상 원치 않아. 할리 데이비슨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거야. or not. 가지고 오거나 아니거나. it's okay. 와도 okay. 안 와도 okay. 뭐 if they don't come back 해도 okay.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까지를 민주당에서 누가 그것을 이렇게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또 지적을 하고요. 문제는 아무튼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언론을 그렇게 때려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그 형태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이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토론을 할 때 보더라도요. 버니 샌더스가 누구 눈치를 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보면은 본인이 할 말이 있을 때는 꼭 좀 전에 금방 말을 했어도 어떤 사람 어떤 후보는 조금 있다가 내가 조금 바로 방금 전에 했으니까 좀 나중에 손들어야지. 이번엔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할 것 같은 시점에도 버니 샌더스는 계속 손가락 집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기회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눈치 안 봅니다. 이런저런 눈치 보고 이 조 바이든 후보처럼 이게 손을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 사회자가 손들어 보라고 하면요. yes or no에서 이렇게 분위기 봐가면서 하는데 버니 샌더스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아주 애석하게도 민주당에서 이 사회주의자는 거부한다. 독재자와는 대화를 해도 사회주의자와는 대화를 할 수 없어.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쉽게 재선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북한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가운데서요. 북한이 발표를 했네요. 하루 전에 발사한 게 초대형 방사포였다. 요즘은 방사포하고 탄도미사일하고 거의 구분이 점점 북한의 경우에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방사포가 거리가 탄도미사일만큼 나가고 그리고 높이도 아주 고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돈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방송할 때는 미국 매체가 일본의 발표를 인용을 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북한이 아주 짧게 발표를 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하면서 뭐 특별히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직접 보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제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쓸 수가 있죠. 방사포하고 탄도미사일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한국에서는 이 같은 발표가 나온 뒤에 우리도 뭐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북한보다 더 자주 우리도 시험도 하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는데 거의 분석이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이 북한을 대범하게 만들어서 점점 강성이 돼가고 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범하게 만드는 것은 괜찮아. 그 정도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중국의 경우는 지금
제재 같은 것을 많이 풀어줘서요. 더군다나 관광객들이 몇 명이 갔다고 하던가요. 올해 35만 명이 가서 북한이 1억 7,500만 달러의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봐라.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미국이 12월 달까지 데드라인을 맞춰서 뭔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라 하는 건데, 그 같은 그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뭐 북한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라던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조금 북한이 과신하는 게 아닌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뢰대가 한 뭐 5인치짜리인데 15인치짜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도울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그 북한에서 보기에 그 북한 이슈 하나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그 환영이다, 뭐 환상과 마찬가지다, 그런 지적을 그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재를 먼저 푼다는 그 같은 그 모험을 선택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 재반 상황이요, 정치적인 그 지지도 조금 있어야지 되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이미 한국의 그 진보는 미국이 북한에 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준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도 대체적으로 준 게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3번이나 길게 짧게 만나서 세계의 북한의 이미지를 조금 더 나빴던 것을 좋게 만들었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격이 된 자체,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굉장히 약하게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많이 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사포였다면은 뭐 유엔 제재와는 상관없는 거네요. 탄도미사일이었다면 단거리라도 상관이 있는 것인데, 유엔은 지금 그 사이에 북한이 사이버 테러 공격을 해서 뭐 한 20억 달러 정도, 그 정도는 벌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번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갈취한 건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톡홀름에서 그렇게 그 북한의 대표단이 미국이 약간 그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아주 뿌리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뒤에 중국이 있어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하고 나서,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것이 북한에는 아주 그 새로운 길로 가야지 된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줬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지금은 그 스팀슨 센터에 있지만 워싱턴에 있는 굉장히 그 북한 문제에 앞서갔었던 많은 그 관여를 했었던 조엘 위트 씨가 한 얘기입니다. 하노이 회담으로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다행이다, 이게 참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어느 만큼 그 득과 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본인의 그 마이클 코엔 그 개인 변호사가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막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짐승아 미안하다, 뭐 그 정도만도 못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탁 깨고 와버렸는데, 그때는 미국에서도 잘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굴욕이 북한을 더 다지게 했다는 거죠. 미국과 협상을 할 때는 더 많이 확실하게 해놔야지 되는구나 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음번 회담이. 그리고 또 뭐 북한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는요. 한국에도 미국에도 더 많은 양보를 날이 갈수록 북한은 원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원할 수밖에 없죠. 날이 갈수록 무슨 뭐 바다에서 쏘죠. 지금처럼 대형 방사포를 쏘죠. 또 뭐 탄도미사일 그런 능력 항상 강화되고 있죠. 중국이 봐주죠. 러시아가 봐주죠. 하니까 북한이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그 힘든 것 과거에도 거쳤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봐주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리한 위치다라는 게 미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 경제 수치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뭐 일자리가 10월 달에 7만 5천 개 정도 더 늘어났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12만 8천 개. 게다 대고 제너럴 모터스가 40일 동안이나 파업을 해서 한 굉장히 많이 자동차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쪽 분야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만 8천 개가 12월 달에 늘어났고요. 이 7만 5천 개 예상은 그 다우존스의 서베이였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8월 달, 9월 달 것도 항상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하잖아요. 8월 달에 늘어난 그 일자리가 16만 8천 개인 줄 알았는데 21만 9천 개가 됐고요. 9월 달에는 13만 6천 개로 잠정 집계를 했었는데 18만 개로 확정이 됐습니다. 실업률은 3.5%에서 3.6%로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난 50년 사이에 최저고 시간당 임금은 조금 올랐어요. 0.1% 올랐고 그 전달에 비해서는 1년 전에 비해서는 3% 올랐습니다. 약하기는 하지만 수입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maybe 그런저런 것 때문에 어제 그제였나요? 연방준비제도에서 지금은 0.25% 포인트 내리지만 당분간은 홀드한다라는 얘기를 애매모호하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실업률도 5.4%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일하는 평균 시간은 일주일에 34.4시간. 그리고 요즘에는 일자리 늘어난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도 15,000개. 그리고 또 프로페셔널 또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22,000개가 늘어났고 재정 분야에서 16,000개가 늘어났고 일자리가 그럼 줄어든 부분 이 부분이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픈 부분인데 제조업에서 36,000개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조업은 제너럴 모터스가 파업을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엊그제 GDP가 2% 아래 1.9%였었을 때도 훌륭한 경제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우 너무 대단해 근사해 하고 트윗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슈죠. 엘리자베스 워렌이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만들 것인가 기금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이오와가 아주 중요한데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기선을 잡으면 쭉 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전에 오바마처럼. 그런데 아이오와주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엘리자베스 워렌이 1위, 버니 샌더스 2위, 22% 대 19%, 핏 부리저지 인디아나주의 시장이 사우스밴드의 시장이 18%, 그 뒤가 조 바이든 후보 17%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이 내놓은 시그니처인 메디케어 for all 정부가 다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건강보험을 하겠다 하는 그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중간층 이 정도의 사람에게는 전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한다 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타겟을 딱 세워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피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이제 그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출을 줄이는 부분도 그렇게 하고 그 새롭게 세금을 찾는다 하는 부분이 탈세도 있지만 기업과 부자,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1%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내게 해서 여기서 한 3조 달러 정도를 가져온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10년 동안에 34조 달러가 드는데 본인이 이제 기금 마련을 20조 5천억 달러를 한 겁니다. 해서 파이낸셜 부분에 세금을 붙인다고 하네요. 0.1%인데 모든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8천억 달러 정도는 벌고 세금 피하는 것 이런 거 찾아내서 2조 3천억 달러를 만들어내고 미니멈 세금이라고 해서 또
외국에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도 35% 세금을 물게 해서 2조 9천억 달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중간 계층은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버니 샌더스도 메디케어 포 올을 하는데 버니 샌더스는 경우에 따라서 중간층의 세금도 오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은 전혀 안 올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상원에서 이 안이 통과되기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그 처우가 좋아서 뭐 처방약 값도 내리겠다 이런 얘기 등등을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In car insurance, some will work for Medicaid. And there is a 5-year transition support for everyone. Because what this is about is how we strengthen America's middle class and how we make sure that in transition. 굉장히 이제 미국의 그 중간층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오와주에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엘리자베스 워렌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자에게 그럼 세금 많이 내서 메디케어 포 올을 하겠다.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통일된 걸 하겠다 할 때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요. 아마존 또 워싱턴 포스트 CEO 제일 부자잖아요. 세금으로 70억 달러를 내야지 된답니다. 재산이 뭐 1117억 달러가 네트 재산이잖아요. 67억 달러니까 거의 70억 달러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한 64억 달러 정도 내야지 되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한 50억 달러 정도 세금 내야지 된다고 하고요. 네. 또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하게 발표를 해서 오늘 그 다음 달인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가겠다고 했고 또 나머지 일부 그런 또 자동차 회사는 캘리포니아 쪽으로 온다.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연료 효율성을 높인 자동차를 만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염도 줄이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발표할 안을 보니까 1년에 1.5%씩 연료 효율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오바마 때는 1년에 5%씩 높이겠다. 뭐 몇 년간 딱 그렇게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는 연료 효율성이 좋아야지 뭐 돈이 가솔린 값이 적게 들잖아요. 결국은 정부가 딱 이러한 안을 발표를 해놓으면 그러면 시에라 클럽 같은 데서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포드 뭐 혼다, BMW, 폭스웨건 같은 데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하겠다고 했고요. 당연히 이게 지금 소송이 많이 될 거고 소비자들이 도요타가 아니 연료 효율비를 낮춘다고 하고 굉장히 화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제 그 염소가 레이건 박물관을 지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세우고 보면 저쪽 건너편 동네에 높은 산처럼 보이는 구릉, 언덕, 힐이 있는데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가긴 갔어요. 어느 날 입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가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길이 너무 좁고 자동차가 바퀴가 확 그 땅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찌어찌 해서 걸어서 저 산정까지 올라가서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빼달라고 해서 제가 내려왔는데 그때 올라가게 된 건 저 위에 올라가면 염소가 있을지도 몰라. 염소가 풀을 뜯고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염소 대신 사람이 있었고 내려오면서 든 생각은 무식하면 용감하다. 자동차도 보통 자동차를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갔을 때는 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